거대한 도시가 검은 아가리를 벌린 채 폭우를 삼키고 있는 밤이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빗줄기는 로열 느와르 호텔의 통유리 창을 사정없이 두들겼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구조 요청처럼 들렸다. 호텔의 총괄 매니저 한서유는 창백한 얼굴로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흐릿한 그림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이 거대한 건물은 잠들지 않은 채 묘한 긴장감을 내뿜고 있었다. 서유는 익숙한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균열을 감지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최고급 호텔리어로서 훈련받은 직감이자 어두운 과거가 그녀에게 남긴 생존 본능이었다. 오늘 밤 이 호텔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숨어들어 있었다. 서유는 보안실로 향하는 무전기를 집어들려다 멈칫했다. 보안 모니터 중 하나가 기이한 노이즈를 일으키며 깜빡거리고 있었는데, 그 화면이 비추는 곳은 현재 내부 수리 중이라 폐쇄된 33층의 귀빈 전용 복도였다. 원칙대로라면 그곳은 쥐 새끼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는 완벽한 통제 구역이어야 했지만, 화면 속 어둠 사이로 붉은 핏자국 같은 것이 길게 끌린 흔적이 스치듯 지나갔다. 보통의 직원이라면 기계 오작동이라 여기며 무시했거나 당장 경비팀을 호출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유는 달랐다. 그녀는 경비팀 내부에조차 믿을 수 없는 세력이 섞여 있다는 소문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구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변수를 직접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다. 그녀는 마스터키 카드를 챙겨들고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서유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굽낮은 구두를 점검했다. 비상 상황에서 언제든지 달릴 수 있도록 준비된 복장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비릿한 쇠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것은 명백한 피냄새였다. 복도는 비상등만이 켜져 있어 붉은 빛이 감돌았고, 바닥에 깔린 최고급 페르시아 양탄자는 빗물과 진흙그리고 검붉은 액체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서유는 벽에 몸을 밀착시킨 채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복도 끝, 가장 은밀한 스위트룸의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 안쪽에는 한 남자가 벽에 기대어 처참한 몰골로 주저앉아 있었다. 최고급 수제 양복은 날카로운 흉기에 찢겨 있었고, 복부에서 흘러나온 피가 그의 하얀 셔츠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남자는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고개를 들었다. 피와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부상을 입은 짐승처럼 흉포하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맑게 빛나고 있었다. 서유는 그 눈을 마주한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부상당한 취객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오만함과 살기를 동시에 품은 그 눈동자는 도시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서유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도와달라는 애원도 살려달라는 비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남자는 피 묻은 손을 들어 올리며 서윤에게 침묵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의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다. 이 새벽에 폐쇄된 층으로 올라올 사람은 순찰을 도는 경비원이 아니었다. 발소리의 무게와 간격을 보아하니 훈련받은 성인 남성 서넛은 좋게 되어 보였다. 그들은 주저함 없이 이 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서유는 찰나의 순간 선택해야 했다. 원칙대로 이 상황을 모른 척하고 도망쳐 자신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이 위험한 남자를 구해낼 것인가? 그녀의 이성은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서유는 날렵하게 남자에게 다가가 그의 겨드랑이 밑으로 어깨를 밀어넣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린 듯 이를 악물고 몸을 지탱했다. 서윤은 그를 부축하여 스위트룸 안쪽에 드레스룸이 아닌 벽면에 숨겨진 직원용 비상 통로의 패널을 열었다. 이 호텔의 설계 도면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서윤만이 알 수 있는 공간이었다. 두 사람이 좁고 어두운 통로 안으로 몸을 숨기고 패널을 닫자마자 스위트룸의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묵직한 군화 발소리가 방 안을 짓밟았고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건조한 목소리들이 오고 갔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 남자의 입을 막은 채 숨소리조차 죽였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인자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놈이 멀리 가지 못했을 거라는 말과 핏자국이 여기서 끊겼다는 당혹스러운 보고가 이어졌다. 서윤의 품에 안긴 남자의 체온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그의 근육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손바닥에 닿는 남자의 거친 호흡을 느끼며 눈을 질끈 감았다. 만약 여기서 들킨다면 그녀 또한 오늘 밤의 희생양으로 사라질 것이 분명했다. 괴한들은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이 열리고 침대가 뒤집히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녀의 등 뒤 얇은 벽 너머에서 누군가가 벽을 툭툭 두드리는 소리가 났을 때 서윤의 심장은 멈추는 것만 같았다. 천만다행으로 무전기에서 다른 층을 수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괴한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방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지고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서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정적이 다시 찾아오자 그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바라본 남자의 얼굴은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각처럼 아름답고 냉혹해 보였다. 서윤은 휴대용 응급키트를 꺼내 남자의 상처를 지혈하기 시작했다. 셔츠 단추를 뜯어내자 드러난 탄탄한 가슴 위로 길게 베인 자상이 보였다. 단순한 사고가 아닌 전문가의 솜씨로 노린 급소였다. 남자는 서윤의 능숙한 응급처치를 묵묵히 지켜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름이 뭐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다. 서윤은 대답 대신 붕대를 단단히 조여매며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누구인지보다 왜 이곳에서 죽어가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그가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미리네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그림자 황제로 불리는 강태주. 뉴스 화면에서나 보던 그가 왜 자신의 호텔 비밀층에서 암살 위협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그녀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었다. 강태주는 서윤의 당돌한 태도에 흥미롭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빚을 지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라며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지금은 살아서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녀는 강태주를 부축하여 비상 통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화물용 승강기로 이동했다. 밖에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빗소리는 그들의 탈출을 감싸주는 유일한 보호막이 되어주었다. 서윤은 자신의 낡은 소형차 뒷좌석에 그를 밀어넣고 젖은 유니폼 재킷으로 그의 피 묻은 셔츠를 가렸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는 빗길을 뚫고 도시의 외곽으로 질주했다. 백미러로 보이는 도시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번쩍이고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그 빛들이 마치 맹수의 눈처럼 느껴졌다. 강태주는 뒷좌석에서 고통을 참으며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었고 내부의 배신자가 누구인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었다. 서윤은 룸미러를 통해 그와 눈이 마주쳤다. 빗물과 어둠이 뒤섞인 차 안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그것은 공모자들의 눈빛 교환이자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신호였다. 서유는 자신이 구한 이 남자가 도시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차가 낡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강태주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서유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병원으로 가면 즉시 경찰과 적들에게 위치가 노출될 것이 뻔했다. 그녀는 빗속에서 그를 끌어안다시피 하여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빌라의 계단을 올랐다. 젖은 옷과 피 냄새가 진동하는 작은 방에 그를 눕히고 나서야 서유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창밖에서는 천둥이 쳤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강태주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사라졌다. 도시를 손에 쥔 재벌이 그녀의 좁은 침대 위에 누워 생사를 오가고 있었다. 서유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셨다. 오늘 밤 그녀의 선택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곳에는 그녀가 잊으려 노력했던 과거의 기록들과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적혀 있었다. 강태주의 등장은 덮어두었던 그녀의 과거를 다시금 들쑤시고 있었다. 그녀는 잠든 강태주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 남자가 깨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가 다시 힘을 되찾아 이 도시를 뒤흔들 때까지 그녀는 그의 방패이자 검이 되어야만 했다. 그것만이 그녀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빗줄기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서유는 창가에 서서 회색 빛으로 물들어가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공기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어딘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도시는 거대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강태주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은 자신을 지키고 선 한 여자의 뒷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도시 전체는 숨을 죽이게 될 것이다. 서유는 창문에 손을 대고 차가운 냉기를 느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밤새도록 도시를 집어삼킬 듯 퍼붓던 폭우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지만 도시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침 뉴스는 모든 채널에서 동일한 속보를 붉은 자막으로 내보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미린의 그룹의 강태주 회장이 지난밤 의문의 실종 상태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증권가는 개장과 동시에 요동치기 시작했고 정재계의 거물들은 각자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사태 파악에 나섰다. 낡은 텔레비전 화면 속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핏자국이 발견된 호텔 스위트룸의 현장 감식 장면을 보도하고 있었다. 한서유는 끓고 있는 주전자의 김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리모컨을 눌러 텔레비전 전원을 꺼버렸다. 좁은 거실에는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고 그 정적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자의 거친 숨소리로만 채워졌다. 서유는 쟁반에 따뜻한 죽과 진통제를 챙겨 들고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강태주는 여전히 식은땀을 흘리며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그의 미간은 고통으로 깊게 찌푸려져 있었다. 어젯밤 응급처치를 하면서 확인한 그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지만 다행히 주요 장기는 빗겨가 있었다. 서유는 젖은 수건으로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절대 권력자가 그녀의 낡고 좁은 자취방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고 창문은 외풍을 막기 위해 뽁뽁이로 덮여있는 이곳은 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천지 차이일 터였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에게 가장 안전한 요새는 바로 이 누추한 방 한 칸이었다. 그때 강태주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다. 초점을 잃고 흐릿하던 그의 동공은 이내 날카로운 빛을 되찾으며 천장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낯선 천장과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낡은 가구들이 그의 시야에 들어오자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복부를 관통하는 끔찍한 통증이 그를 다시 침대 위로 주저앉혔다. 낮은 신음소리가 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고 그는 이를 악물며 고통을 삼켰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옆에 서 있는 서윤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생명의 은인을 향한 감사보다는 경계심과 본능적인 의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치 사냥터에 떨어진 맹수처럼 주위의 모든 것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했다. 서윤은 그의 살기 어린 눈빛에도 동요하지 않고 침대 옆 협탁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다가 침대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으며 그와 시선을 마주했다. 깨어났으면 물부터 마시라는 그녀의 건조한 목소리에 강태주는 피식 헛웃음을 지었다. 감히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여자가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는 반응이었다. 그는 서윤이 건넨 물잔을 받아들고 단숨에 들이켰다. 타는 듯한 갈증이 가라앉자 이성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했다.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서윤은 담담하게 자신의 집이며 당신을 죽이려던 놈들이 찾지 못할 유일한 곳이라고 대답했다. 강태주는 빈잔을 손에 쥐고 서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강태주는 서윤에게 왜 자신을 경찰이나 병원에 넘기지 않았는지 물었다. 보통의 시민이라면 피를 흘리는 남자를 보고 신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었다.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경찰 내부에 당신을 노리는 세력과 결탁한 자들이 있을 거라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은 정확했다. 어젯밤 강태주를 습격한 자들은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들어왔으며 이는 내부 공모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강태주는 서윤의 통찰력에 내심 놀랐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휘청거렸다. 서윤은 그를 부축하려 손을 뻗었지만 강태주는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자신의 나약함을 보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강태주는 벽을 짚고 힘겹게 서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 놓인 책상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낡은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성능 노트북 세대와 여러 개의 모니터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화면 중 하나에는 호텔 로비와 주차장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고, 다른 화면에는 암호화된 코드로 보이는 문자열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강태주의 눈이 가늘어졌다. 단순한 호텔리어라고 하기에는 그녀가 갖춘 장비와 정보 수집 능력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책상 앞으로 다가가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화면 속에는 경찰 무전망을 도청하는 프로그램까지 실행되고 있었다. 강태주는 서윤을 돌아보며 정체가 뭐냐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평범한 호텔 지배인이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을 리 만무했다. 서윤은 덤덤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과거의 보안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강태주는 그녀의 거짓말을 간파했다. 저 정도의 세팅은 전문적인 정보 브로커나 해커 수준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위협적인 기세로 그녀를 압박했다. 누가 자신을 감시하라고 사주했느냐는 그의 질문에 서윤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만약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면 당신은 지금 침대가 아니라 시체 안치실에 있었을 것이라고 그녀는 차갑게 대꾸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윤은 강태주의 의심을 풀기 위해 모니터 중 하나를 조작하여 화면을 전환했다. 그곳에는 빚독촉을 하는 사채업자들의 문자 메시지와 협박성 이메일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치기 위한 생존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 때문에
그녀는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숨어 살아왔고 자신을 추적하는 자들을 미리 감지하기 위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왔던 것이다. 강태주는 화면 가득한 빛 독촉장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인 자신과 빚에 쫓겨 하루하루를 버티는 여자의 기묘한 만남이었다. 강태주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으며 제안을 하나 했다. 자신은 지금 외부와 단절된 안전한 은신처와 믿을 수 있는 눈과 귀가 필요하고 서유는 돈과 보호가 필요했다. 그는 자신이 힘을 되찾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게 해준다면, 그리고 그녀의 정보력을 빌려준다면 그녀의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거절하기 힘든 달콤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돈은 필요 없으니 대신 자신의 신변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돈으로 빚을 갚는다고 해도 그들은 또 다른 구실을 만들어 괴롭힐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절대적인 힘의 비호였다. 강태주는 서윤의 당돌한 역제안에 흥미를 느꼈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그는 피 묻은 손을 내밀며 거래를 수락했다. 오늘부터 서유는 그의 개인 비서이자 정보원이 되고 강태주는 그녀의 보호자가 되기로 한 것이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기묘한 전율이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선 운명적인 공범 관계의 시작이었다. 강태주는 다시 침대에 누우며 당장 외부 상황을 브리핑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태도는 금세 다시 오만한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서유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서유는 현재 미린의 그룹의 주가 동향과 이사회의 움직임, 그리고 경쟁사인 태양그룹의 동태를 파악하여 강태주에게 보고했다. 특히 태양그룹의 최민석 부회장이 강태주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정보는 강태주의 눈빛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확신이 굳어지는 순간이었다. 강태주는 서윤에게 자신의 개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우회 경로를 알려주며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그룹 내 비자금 장부와 관련된 1급 비밀 파일이었고 배신자를 색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었다. 서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윤의 좁은 방은 거대한 작전 상황실처럼 변해갔다. 강태주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침대 위에서 지시를 내렸고 서윤은 그의 손발이 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식사 시간조차 잊은 채 몰두하던 중 갑자기 서윤의 현관문 밖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문을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빚쟁이들이었다.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그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강태주는 눈짓으로 서윤에게 침착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문 밖에서는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가겠다는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려 했지만 강태주가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제지했다. 그는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하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서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그를 만류했다. 부상당한 몸으로 저 험악한 덩치들을 상대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강태주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는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며 문을 열라고 명령했다. 서윤은 망설이다가 도어락을 해제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서윤을 위협하려 했지만 방 안쪽 침대에 앉아있는 강태주를 보고 멈칫했다. 비록 환자복 대신 찢어진 셔츠를 입고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운은 감출 수 없었다. 강태주는 사내들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감히 누구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느냐는 그의 일갈은 사내들을 압도했다. 빚쟁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코웃음을 치며 다가오려 하자 강태주는 차갑게 웃으며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미린의 그룹 강태주. 그 이름 세 글자가 주는 무게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사내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했다. 뉴스에서 실종되었다던 재벌 회장이 이런 누추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지만 그의 얼굴은 너무나도 유명했다. 강태주는 서윤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손짓했다. 그는 사내들에게 지금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 조직 전체를 이 도시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경고했다. 그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강태주의 눈빛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고 사내들은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다. 우두머리는 찜찜한 표정으로 물러나며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사라졌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강태주는 참았던 고통을 토해내며 침대로 쓰러졌다. 서윤은 놀라서 그에게 달려갔다. 상처가 터져 붕대 위로 붉은 피가 다시 배어 나오고 있었다.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냐고 소리쳤다. 강태주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입꼬리를 올려 웃었다. 내 사람은 내가 지킨다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다. 그 순간 서윤의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안도감일 수도 있었고 난생 처음 느껴보는 든든함일 수도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시는 다시금 어둠에 잠겼다. 서윤은 잠든 강태주의 곁을 지키며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 뉴스에서는 강태주의 실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한 배를 탔다. 이 위험한 동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지만 서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태주가 깨어나면 실행할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구상했다. 적들은 강태주가 죽었다고 생각하거나 겁에 질려 숨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 오판이 바로 그들의 약점이 될 것이었다. 서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쳤다. 반격을 위한 준비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비좁은 자취방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주가 깨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지만 그의 표정은 상처의 고통보다 더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윤이 해킹하여 확보한 내부 문건들은 미린의 그룹이 안쪽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하여 강태주의 입지를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들은 심증일 뿐 법적인 효력을 갖거나 배후를 확실하게 지목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은 아니었다. 강태주는 이 모든 공작을 설계한 자의 꼬리를 잡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접속할 수 없는 인트라넷의 핵심 서버에 직접 접근해야만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것은 곧 누군가가 호랑이 구린 미린의 그룹 본사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강태주는 자신의 수족들이 모두 감시당하거나 배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한서윤뿐이라고 말했다. 서윤은 거울 앞에 서서 뿔테 안경을 쓰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리며 낯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늘 하루 외부 회계 법인에서 파견 나온 임시 감사 보조원으로 위장하여 본사에 잠입할 예정이었다. 강태주는 그녀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을 점검하며 나직한 목소리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했지만 그 이면에는 서윤을 사지로 내모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미린의 그룹의 본사 건물은 도심 한복판의 거대한 성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서윤은 위조된 출입증을 목에 걸고 회전문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는 회장의 실종 사태로 인해 어수선했고 직원들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곳곳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오가는 사람들을 훑고 있었지만 서유는 태연한 표정으로 그들 사이를 지나쳐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강태주의 목소리는 그녀의 유일한 길잡이이자 생명줄이었다. 그는 건물의 구조와 보안 시스템의 사각지대, 그리고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까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고, 서유는 그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30층 재무이사 집무실을 향해 올라갔다. 재무이사 장민호는 강태주가 가장 신임했던 인물 중 하나였지만 이번 사태의 유력한 용의자이기도 했다. 서윤이 그의 사무실 앞 복도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강태주가 알려준 마스터 코드를 입력하여 도어락을 해제하고 사무실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블라인드가 쳐진 사무실은 어두웠고 서윤은 곧바로 장이사의 개인 컴퓨터 앞에 앉아 미리 준비해간 해킹 툴이 담긴 이동식 저장 장치를 꽂았다. 데이터가 전송되는 진행률 막대가 느리게 차오르는 동안 서윤의 심장은 초침 소리에 맞춰 요동쳤다. 1분 1초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때 복도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라 비어 있어야 할 사무실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서윤은 황급히 모니터를 끄고 책상 아래의 좁은 공간으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한 명은 굵직한 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장민호 이사였고 다른 한 명은 낯선 목소리의 남자였다. 서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은 채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장 이사는 초조한 목소리로 강태주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자 낯선 남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걱정할 것 없다며 이미 도시는 우리의 소나기에 들어왔다고 장담했다. 그 낯선 목소리의 주인공은 태양그룹의 부회장 최민석이었다. 경쟁사의 2인자가 왜 경쟁사의 임원실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그들의 대화를 통해 금세 풀렸다. 최민석은 장이사를 매수하여 미린의 그룹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며칠 뒤 열릴 자선 가면 무도회에서 미린의 그룹의 핵심 계열사를 태양그룹으로 넘기는 이면 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서유는 책상 아래에서 녹음기를 켜고 그들의 음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았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선 거대한 기업 사냥의 증거였고 강태주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배신자의 실체였다. 최민석과 장 이사가 사무실을 빠져나가자마자 서유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섰. 데이터 복사는 완료되어 있었고 그녀는 재빨리 저장 장치를 회수하여 사무실을 탈출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오는 동안 그녀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자신이 방금 목격한 것은 도시의 권력 지도가 뒤바뀌는 현장이었다. 건물 밖으로 나와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그녀는 안도감에 주저앉을 뻔했다. 이어폰 너머로 강태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사히 빠져나왔냐는 그의 질문에 서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하며 택시를 잡아탔다. 서윤이 자취방으로 돌아왔을 때 강태주는 문 앞까지 마중 나와 있었다.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서윤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서윤이 건넨 저장장치와 녹음기를 받아든 강태주는 즉시 내용을 확인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최민석과 장민호의 대화를 듣는 강태주의 표정은 차가운 분노로 굳어졌다. 믿었던 부하의 배신과 경쟁사의 비열한 공작을 확인한 그는 주먹을 꽉 쥐어 테이블을 내리쳤다. 하지만 그 분노는 이내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었다. 이제 적이 누구인지 명확해졌고 그들이 언제 어디서 움직일지도 알게 되었다. 불확실했던 안개가 걷히고 선명한 전장이 눈앞에 펼쳐진 셈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반격의 계획을 세웠다. 강태주는 최민석이 계획한 가면
무도회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적들이 승리의 도취에 방심하고 있을 때 그들의 심장부로 들어가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면 무도회장에 잠입하여 최민석이 가지고 있을 원본 계약서와 비자금 장부의 암호를 빼내야 했다. 그것은 오늘 있었던 잠입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대담한 작전이었다. 서윤은 불안한 눈빛으로 강태주를 바라보았지만 강태주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작전 회의가 길어지자 서윤은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인스턴트 라면과 김치뿐인 조촐한 밥상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재벌 회장과 가난한 호텔리어라는 신분의 격차는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강태주는 서젓가락질을 하며 서윤에게 오늘 정말 잘해주었다고 칭찬했다. 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서윤의 볼이 붉어졌다. 그녀는 강태주가 단순히 오만한 지배자가 아니라 자신의 사람을 아끼고 인정할 줄 아는 남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좁은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했다. 강태주는 식사를 마친 후 서윤에게 내일부터는 특별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면 무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상류층 귀부인으로 변신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옷을 차려입는 것을 넘어 걸음걸이와 말투, 그리고 사교계의 예절까지 완벽하게 체화해야만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서윤은 자신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강태주는 너에게는 타고난 기품과 담력이 있다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는 서윤의 잠재력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녀가 자신의 파트너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서윤의 자취방은 혹독한 훈련장으로 변했다. 강태주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서윤에게 왈츠의 스텝을 가르치고 와인잔을 잡는 법부터 시선 처리까지 세세하게 지도했다. 서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빠르게 습득해 나갔다. 좁은 거실에서 낡은 라디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두 사람의 모습은 기이하면서도 아름다웠다. 강태주의 리드에 따라 몸을 움직이면서 서윤은 점차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빚에 쫓기던 도망자의 것이 아니라 사냥을 준비하는 사냥꾼의 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태주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한편 도시의 반대편에서는 최민석이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강태주가 이미 죽었거나 재기 불능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다가올까면 무도회에서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고 도시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극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명적인 존재인지 간과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발톱을 갈고 있는 호랑이와 그 호랑이의 눈이 되어주는 여자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오만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윤은 강태주가 구해온 최고급 드레스를 입어보았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자신이 알던 한서윤이 아니었다. 우아하고 고혹적이며 위험한 매력을 풍기는 낯선 여자가 그곳에 서 있었다. 강태주는 턱시도를 입고 그녀의 뒤에 섰다. 아직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옷맵시는 완벽했다. 그는 거울을 통해 서윤과 눈을 맞추며 나직하게 말했다. 준비는 끝났어. 이제 쇼를 시작할 시간이다. 그의 말처럼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운명을 건 도박판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도시의 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거대한 폭발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심의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조명 아래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는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연회장은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별천지였다. 자선 가면 무도회라는 명목하에 모여든 정재계의 거물들은 각자의 욕망을 화려한 가면 뒤에 숨긴 채 가식적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입구에 멈춰선 검은색 세단에서 한 남녀가 내렸다. 짙은 미드나잇 블루 색상의 드레스를 입은 한서윤은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차에서 내렸고 그 곁에는 완벽한 핏의 턱시도를 차려입은 강태주가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정교하게 세공된 베네치안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기품과 압도적인 분위기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서유는 긴장으로 차가워진 손끝을 강태주의 팔에 얹으며 깊게 심호흡을 했다. 오늘 밤 그들은 사자굴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연회장 내부는 황금빛 장식과 최고급 샴페인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웅장한 왈츠 선율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강태주는 부상당한 옆구리의 통증을 억누르며 허리를 곧게 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눈동자는 맹금류처럼 날카롭게 번뜩이며 타겟을 찾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귓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만 하라는 그의 목소리는 서윤에게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차가운 경고처럼 들렸다. 서윤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주위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받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호텔의 관리자가 아니라 수수께끼를 품은 매혹적인 귀부인으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 있었다. 홀의 중앙에는 오늘의 주인공이자 그들의 사냥감인 최민석 부회장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 거만한 태도로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아부하는 무리들이 끊이지 않았다. 강태주와 서유는 눈빛을 교환하며 그를 향해 천천히 거리를 좁혀갔다. 최민석의 양복 안주머니에는 태양그룹과 미린의 그룹 계열사 간의 불법 합병 승인 코드가 담긴 특수 보안 스마트폰이 들어있을 것이었다. 그들이 오늘 이곳에 온 목적은 단 하나, 그 스마트폰에 담긴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철통 같은 경호를 뚫고 그의 개인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서유는 강태주에게서 건네받은 초소형 데이터 리더기를 클러치백 안에 숨긴 채 기회를 엿보았다. 작전은 단순하지만 대담했다. 서윤이 최민석에게 접근하여 그의 주의를 끄는 동안 리더기를 작동시켜 무선으로 데이터를 빼내는 것이었다. 강태주는 서윤의 손을 잡고 댄스 플로어로 이끌었다. 왈츠 음악이 흐르자 두 사람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강태주의 손이 서윤의 허리를 단단하게 감싸 안았고 서윤은 그의 리드에 몸을 맡기며 회전했다. 춤을 추는 동안에도 그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최민석의 동선을 체크하고 있었다. 강태주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심장 박동과 거친 숨소리가 서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는 지금 극심한 고통을 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음악이 절정으로 치닫자 강태주는 서윤을 회전시키며 자연스럽게 최민석이 있는 방향으로 그녀를 놓아주었다. 마치 파트너가 바뀐 것처럼 연출된 상황이었다. 서윤은 비틀거리는 척하며 최민석의 앞으로 다가갔고 최민석은 반사적으로 그녀를 부축했다. 서윤은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죄송하다는 말을 건넸고 최민석은 가면 너머로 드러난 서윤의 아름다움에 순간적으로 시선을 빼앗겼다.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고 서윤에게 춤을 청했다. 이것은 계획된 시나리오였지만 서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최민석의 손을 잡고 댄스 플로어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갔다. 최민석과의 춤은 강태주와의 춤과는 전혀 달랐다. 그의 손길은 끈적거렸고 거만함이 묻어 있었다. 서윤은 불쾌함을 억누르며 그에게 최대한 밀착했다. 클러치 백 안에 있는 리더기가 작동하려면 스마트폰과의 거리가 30cm 이내여야 했다. 그녀는 왈츠의 스텝을 이용하여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고 자연스럽게 클러치백을 쥔 손을 그의 재킷 가슴팍 근처로 가져갔다. 이어폰을 통해 강태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데이터 전송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다. 서윤은 최민석의 시선을 묶어두기 위해 그에게 태양그룹의
최근 행보가 인상적이라는 칭찬을 건넸다.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최민석은 서윤의 말에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다. 데이터 전송률은 느리게 올라가고 있었다. 40%, 50%, 60%. 서윤에게는 그 찰나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때 최민석의 경호실장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챈 듯 무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강태주는 멀리서 그 상황을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웨이터가 지나가는 길목에 일부러 발을 걸어 쟁반을 엎게 만들었다. 쨍그랑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잔들이 깨지며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경호실장 역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소란이 일어난 곳을 쳐다보았다. 그 틈을 타 서윤은 최민석에게 더욱 바짝 다가서며 전속률이 100%가 되기를 기다렸다. 90%, 90% 완료. 강태주의 짧은 신호가 이어폰을 통해 전해졌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최민석에게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녀는 현기증이 난다는 핑계를 대며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최민석은 아쉬운 듯 그녀의 손목을 잡으며 가면을 벗어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었다. 서윤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미소를 유지하며 신비주의가 매력이지 아니하고 응수했다. 그러나 최민석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기세였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을 넘어선 집요한 소유욕이 서려 있었다. 서윤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강태주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최민석의 손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다. 그는 변조된 목소리로 내 파트너가 피곤해하는 것 같으니 그만 실례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석은 강태주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비록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강태주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최민석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강태주는 최민석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서윤을 데리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연회장을 빠져나와 비상구로 향했다. 비상구를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고 강태주는 그런 그녀를 단단히 부축했다. 그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상처가 터졌는지 턱시도의 옆구리 부분이 짙게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해냈다. 적의 심장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훔쳐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강태주는 서윤을 바라보며 짧지만 강렬하게 잘했다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서윤은 모든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차에 올라탄 그들은 즉시 호텔을 빠져나갔다. 서윤은 조수석에서 리더기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훔쳐낸 데이터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최민석이 계획한 불법 합병의 전모와 뇌물 리스트, 그리고 이면 계약서의 원본 파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최민석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은 물론 미린의 그룹을 다시 강태주의 손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 서윤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파일들을 안전한 서버로 백업했다. 강태주는 운전을 하면서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다. 다행히 쫓아오는 차량은 없었다. 도시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빛의 주인은 바뀌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한적한 강변도로에 차를 세웠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가면을 벗어 조수석 시트 위에 던졌다. 차가운 강바람이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와 뜨거워진 차 안의 공기를 식혀주었다. 그는 서윤을 돌아보며 고맙다고 말했다. 그것은 재벌 회장으로서의 인사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 넘은 동료로서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서윤 역시 가면을 벗고 그를 마주 보았다. 화려한 화장과 드레스 속에 감춰진 그녀의 얼굴은 피로해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게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윤의 노트북 화면에 경고 창이 붉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데이터의 락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심어둔 트랩이 발동한 것이다. 최민석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중요한 데이터의 위치 추적 기능이 포함된 백도어를 설치해 두었던 것이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놈들이 우리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녀의 다급한 외침과 동시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욕설을 내뱉으며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고 차는 다시 어둠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틈도 없이 그들은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추격전은 치열했다. 검은색 밴들이 그들의 차를 에워싸기 위해 접근해왔다. 강태주는 부상당한 몸으로 핸들을 꺾으며 고개 운전을 감행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스키드 마크가 도로 위에 새겨졌다. 서윤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 필사적으로 노트북을 붙들고 추적 신호를 차단하기 위해 코드를 입력했다. 그녀는 강태주를 믿었고 강태주는 그녀의 능력을 믿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강태주가 좁은 골목길로 차를 급회전시키자 뒤따르던 밴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하지만 여전히 두 대의 차량이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다. 강태주는 이대로는 따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서윤에게 모종의 장소를 입력하라고 지시했다. 그곳은 과거 강태주가 은밀하게 마련해둔 안전가옥이 있는 부두 근처의 창고였다. 서윤은 의아해했지만 지체 없이 내비게이션을 조작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항만 구역으로 향했다.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쌓여있는 그곳은 숨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지만 동시에 갇히면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기도 했다. 강태주는 이것이 마지막 승부수가 될 것임을 예감했다. 창고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린 두 사람은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 쌓인 창고 안에는 낡은 보트와 정비 도구들이 널려 있었다. 강태주는 셔터를 내리고 잠금 장치를 걸었다. 밖에서는 추격해온 차량들이 멈춰서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된 것일까? 아니면 호랑이가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일까? 강태주는 품 안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내 탄창을 확인했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결의에 찬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다. 오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항만 창고의 묵직한 셔터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해주고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강태주와 한서윤은 낡은 나무 상자 위에 마주 보고 앉아 노트북 화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최민석의 비자금 장부는 상상 이상으로 정교했고 미린의 그룹의 뿌리까지 썩게 만든 암세포들이 누구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강태주는 분노를 억누르며 배신자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다. 그가 다시 왕좌에 복귀하는 순간 이 명단은 곧 살생부가 될 것이었다. 서윤은 옆에서 묵묵히 데이터를 분류하며 강태주가 놓치고 있는 자금 흐름의 미세한 패턴들을 지적해 주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전우처럼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고 움직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서윤의 주머니 속에서 울린 날카로운 벨소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번호였다. 서윤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비릿한 웃음기를 머금은 최민석이었다. 그는 서윤의 안부를 묻는 척하며 비꼬았고 그녀가 가면무도회에서 보여준 연기가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칭찬했다. 서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입술을 깨물었다. 최민석은 서윤이 반응이 없자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그는 영상통화로 전환하겠다고 말했고 잠시 후 서윤의 휴대폰 화면에 끔찍한 광경이 나타났다. 어두컴컴한 지하실 의자에 묶여있는 남학생 하나가 공포에 질린 채 울먹이고 있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얼굴에는 멍자국이 선명했다. 그것은 서윤이 목숨보다 아끼는 하나뿐인 남동생 한지훈이었다. 서윤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휴대폰을 쥔 그녀의 손이 하얗게 질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민석은 서윤의 과거를 캐내던 중 사채업자들로부터 그녀에게 아픈 남동생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비열하게도 그 아이를 납치하여 인질로 삼은 것이다. 화면 속에서 지훈이 누나를 부르듯 으붑거리며 몸부림치자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최민석은 느긋한 목소리로 거래를 제안했다. 1시간 내로 강태주가 훔쳐간 데이터 원본과 함께 스스로 제 발로 걸어오지 않으면 동생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장소는 폐쇄된 제3화학공장. 그는 경찰을 부르거나 딴 수작을 부리면 그 즉시 동생을 처리하겠다고 협박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창고 안에는 서윤의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 찼다. 강태주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자신의 싸움에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가 휘말렸다는 사실과 서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자신의 탓이라는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윤은 강태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제발 동생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모든 모욕과 고통을 참아온 이유가 오직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강태주는 그녀의 젖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그는 서윤을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반드시 동생을 데려오겠다고, 그리고 놈들을 찢어 발견놓겠다고 약속했다. 강태주는 서윤에게 노트북과 데이터를 챙겨 이곳을 떠나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이 미끼가 되어 최민석의 시선을 끄는 동안 서윤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녀는 데이터를 넘겨주지 않으면 동생이 죽을 것이라고 소리쳤다. 강태주는 최민석 같은 자들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입막음을 위해 인질과 거래자 모두를 죽일 것이라고 냉정하게 설명했다. 빈손으로 가서 놈들과 단판을 짓고 동생을 구해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강태주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만년필 형태의 녹음기와 소형 위치 추적기를 꺼내 서윤의 손에 쥐어주었다. 만약 자신이 돌아오지 못하면 이것들을 세상에 공개해달라는 유언과도 같은 부탁이었다. 강태주는 무기를 점검했다. 권총 한 자루와 여분의 탄창, 그리고 호신용 단검이 전부였다. 부상당한 몸으로 중무장한 용병들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창고 문을 열고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서윤은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가 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문틀을 잡고 그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눈물을 닦고 독한 마음을 먹었다. 그저 울고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녀는 강태주가 시키는 대로 도망치는 대신 그를 살리고 동생을 구하기 위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았다. 최민석이 간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윤이 단순한 호텔리어가 아니라 도시의 모든 네트워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해커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제3화학공장의 설계도와 전력 시스템망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공장은 폐쇄된 지 오래되었지만 비상 전력 시스템은 여전히 중앙 통제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서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그녀는 공장 내부의 CCTV를 장악하고 스피커 시스템과 조명 제어 권한을 탈취했다. 그리고 최민석이 빼앗으려 했던 데이터 파일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심어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였다. 한편 강태주는 빗길을 뚫고 폐공장에 도착했다. 으스스한 기운이 감도는 공장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녹슨 파이프들이 흉물스럽게 얽혀 있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가 켜지며 그를 비췄다.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빛 속에서 무장한 용병들이 총구를 겨누며 걸어 나왔다. 그들 사이로 우산을 쓴 최민석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그는 강태주가 혼자 온 것을 확인하고는 혀를 찼다. 빈손으로 온 것을 보니 동생놈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며 비아냥거렸다. 강태주는 동요하지 않고 아이부터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최민석의 신호에 따라 용병들이 지훈을 끌고 나왔다. 아이는 빗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강태주를 보자마자 살려달라는 눈빛을 보냈다. 강태주는 아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최민석에게 자신을 가질 테니 아이는 보내주라고 말했다. 최민석은 폭소를 터뜨렸다. 한때 도시의 왕이었던 강태주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희열이었다. 그는 강태주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했다. 강태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지훈의 목에 겨누어진 칼날을 보고 천천히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흙탕물이 그의 바지를 적셨지만 그의 고개는 꼿꼿했다. 최민석은 다가와 강태주의 뺨을 구둣발로 걷어찼다. 강태주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 최민석은 용병들에게 강태주를 폭행하라고 지시했다. 수십 명의 발길질이 강태주에게 쏟아졌다. 이미 부상당한 몸이었기에 그는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감내해야 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둔탁한 타격음이 빗소리에 묻혔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지만 재갈 때문에 소리는 뭉개져 나왔다. 최민석은 피투성이가 된 강태주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리며 속삭였다. 이제 이 도시는 내 것이다. 너는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 개사료가 될 것이다. 강태주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최민석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죽지 않았다. 그는 피 섞인 침을 최민석의 얼굴에 뱉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중얼거렸다. 최민석은 분노하여 권총을 꺼내 강태주의 이마에 겨누었다. 바로 그 순간 공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고 용병들은 당황하여 웅성거렸다. 이어서 공장 전체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귀를 찢을 듯한 고주파 소음이 울려 퍼졌다. 용병들은 귀를 막고 고통스러워하며 주저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공장의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고 조작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는 기계음이 들려왔다. 서윤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크레인의 갈고리가 허공을 가르며 내려와 최민석의 차를 박살냈다. 공포에 질린 최민석이 고함을 치며 조명을 켜라고 명령했지만 소용없었다. 곧이어 공장의 대형 스크린들이 켜지며 최민석의 비리 장부와 그가 사주한 살인 청부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 텍스트는 붉은색으로 번쩍이며 그의 죄목을 나열하고 있었다. 용병들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우왕좌왕했고 그 혼란을 틈타 강태주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일어섰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서윤의 존재를 느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 싸우고 있었다. 서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금 즉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지 않으면 공장의 화학 탱크 밸브를 개방하여 모두를 독가스로 질식시키겠다는 경고였다. 실제로 파이프에서 하얀 김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자 용병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돈 때문에 고용된 그들에게 목숨을 걸 충성심 따위는 없었다. 최민석은 도망치는 부하들을 향해 총을 쏘며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무너진 대열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 그는 홀로 남겨진 채 공포와 분노로 떨고 있었다. 강태주는 비틀거리며 지훈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어주었다. 아이는 울면서 강태주를 부축하려 했지만 강태주는 아이를 밀어내며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쳤다. 지훈이 망설이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강태주는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집어들고 최민석을 향해 돌아섰다. 조명은 다시 켜졌지만 이번에는 붉은 비상등만이 돌아가며 기괴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최민석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다. 강태주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악마처럼 웃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이제 진짜 대화를 시작해 볼까.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의 그것과 같았다. 서유는 멀리 떨어진 안전 가옥에서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물은 멈춰 있었다. 그녀는 동생이 무사히 공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아직 강태주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강태주에게 빨리 그곳을 빠져나와야 한다고 외쳤다. 경찰이 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강태주는 들리지 않는 듯 최민석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끝내야만 했다. 그래야만 서윤과 그녀의 동생이 영원히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민석은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겠다며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강태주는 방아쇠에 건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용서는 신의 몫이고 자신의 몫은 처단뿐이었다. 타항하는 총성이 공장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러나 총알은 최민석의 머리가 아닌 그의 다리를 관통했다. 최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강태주는 그를 죽여 편하게 해주는 대신 살아서 지옥을 맛보게 할 생각이었다. 평생 감옥에서 썩으며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꼴을 지켜보는 것이 죽음보다 더한 형벌일 터였다. 그때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서윤이 보낸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털썩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전신의 고통이 밀려왔다. 그는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뛰어들어오는 경찰들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의 귓가에는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서윤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태주 씨, 제발 죽지 마요. 그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가 자신을 처음으로 이름으로 불러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의 지옥행은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었다고 그는 생각하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병원의 하얀 천장은 지독할 정도로 깨끗하고 차가웠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빗물과 피비린내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강태주가 VIP 병동으로 옮겨진 지 꼬박 이틀이 지났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과다출혈과 심한 타박상으로 인해 그는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 있었다. 병원 밖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폐공장에서 터져나온 최민석의 비리 파일들은 삽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모든 언론사는 앞다퉈 미리의 그룹과 태양그룹의 전쟁을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병원 정문 앞에는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취재진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그들의 함성은 이중 방음 유리창을 뚫고 희미한 진동으로 전해져 왔다. 한서윤은 창가에 서서 그 혼란스러운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서윤은 병실 한쪽 구석에 마련된 간이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녀의 낡은 노트북은 이제 최신형 태블릿과 암호화된 서버 접속기로 바뀌어 있었다. 강태주가 쓰러지기 전
미린의 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에 그녀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긴급 명령을 내려둔 덕분이었다. 처음에는 일개 호텔리어 출신인 그녀를 무시하던 임원들도 그녀가 내놓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과 치밀한 전략 앞에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숙였다. 서유는 지금 최민석 측이 마지막 발악으로 준비하고 있는 여론 조작 시나리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밤새도록 모니터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태주가 폭력 조직과 결탁하여 최민석을 납치하고 고문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유는 이미 그들의 조작된 증거가 유포되는 경로를 파악하고 역으로 그들의 서버를 마비시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때 침대에서 얕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유는 하던 일을 멈추고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강태주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몽롱한 시선이 허공을 배회하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서윤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려는 그의 손을 서윤이 부드럽게 제지했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렸다. 목이 탄다는 그의 갈라진 목소리에 서윤은 거지에 물을 적셔 입술을 축여주었다. 살아줘서 고맙다는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태주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았냐고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통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보다 바깥 상황을 더 궁금해했다. 서유는 태블릿을 켜서 현재 상황을 브리핑했다. 최민석은 경찰 병원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태양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파일 하나를 열어 강태주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최민석의 비밀 서버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1909 18년 교통사고 처리 내역이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강태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서를 읽어 내려가다 이내 눈을 크게 떴다. 그 문서에는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를 바꿔치기 위해 거액의 합의금과 협박을 사용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다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대리 운전자의 이름은 바로 한동철, 서윤의 아버지였다. 경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이 그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강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윤을 바라보았다. 서윤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도박 빚 때문에 사고를 낸 것이 아니었다. 당시 재벌 2세였던 최민석이 술에 취해 사람을 치었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 가난한 운전기사였던 자신의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다.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약속 하나만 믿고 감옥에 갔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시신과 조작된 자살이라는 오명뿐이었다. 그리고 남겨진 빚더미는 족쇄가 되어 서윤과 동생을 평생 괴롭혀왔다. 서윤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이 싸움은 그녀에게도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되었다. 강태주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뻗어 서윤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맹세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 주겠다고. 그리고 최민석이 저지른 짓에 대해 법의 심판뿐만 아니라 처절한 사회적 매장을 선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알력 다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악에 대한 응징이었다. 강태주는 당장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긴급 기자회견과 주주총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의료진이 들어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만류했지만 강태주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내일 열릴 주주총회장에 직접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다음 날 아침 미린의
그룹 본사 대강당은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곳에는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에는 최민석 측에 매수된 일부 이사들이 앉아 강태주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경영권 박탈을 안건으로 상정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태주가 의식불명 상태이며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선동했다. 장내는 술렁거렸고 불안해진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육중한 강당의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강태주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한서윤이 굳은 표정으로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눈을 멀게 할 듯한 빛의 폭풍이 쏟아졌다. 강태주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단상 위로 올라갔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좌중을 압도하는 침묵 속에서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자신이 부재한 동안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경쟁사와 결탁하여 매각을 시도한 내부의 배신자들을 하나하나 지목했다. 그리고 서윤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이내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게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대형 스크린에 최민석과 결탁한 이사들의 비리 증거와 이면 계약서, 그리고 서윤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건의 전말이 공개되었다. 1998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자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다. 서윤은 울먹임을 참으며 호소했다. 힘 있는 자들의 놀이에 희생되는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반대파 이사들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체포했다. 주주총회는 압도적인 지지로 강태주의 재신임을 결의했고 최민석과 그 일당에 대한 고발 조치가 즉각 이루어졌다. 강당을 빠져나오는 강태주와 서윤을 향해 주주들과 직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한 경의였다. 강태주는 휠체어에 앉은 채 뒤에서 자신을 밀고 있는 서윤의 손등을 가만히 두드렸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수고했다는 말, 그리고 고맙다는 말, 그 이상의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지옥을 건너왔고 이제야 비로소 폭풍의 눈을 지나 맑은 하늘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그날 밤 최민석이 입원해 있던 병실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휠체어를 탄 채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최민석의 모습은 뉴스 특보로 전국의 안방에 생중계되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그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다. 한때 도시를 쥐락펴락하던 재벌 2세의 몰락은 비참하고 초라했다. 서윤은 병실의 텔레비전을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전원을 껐다.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던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허무함이 밀려왔다. 복수는 끝났지만 떠나간 아버지는 돌아올 수 없었다. 그녀는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버지가 이제는 편히 쉬시기를 기도했다. 며칠 후 강태주의 상태가 호전되자 그는 서윤을 병원 옥상 정원으로 불러냈다. 맑은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고 도시의 불빛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강태주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는 서윤에게 미리 내 그룹의 전략기획 본부장 자리를 제안했다. 그녀의 능력과 담력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였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나 무기가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동생과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이야기했다. 강태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를 억지로 붙잡는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건넸다. 그것은 최고급 보안 시스템이 내장된 특수 스마트키였다. 언제든 위험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이 키를 누르면 자신이 어디에 있든 달려가겠다는 약속의 증표였다. 서유는 그 키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서로의 앞날을 축복했다. 비록 같은 길을 걷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등불이 되어주기로 한 것이다. 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강태주는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려다 멈칫했다. 그들의 시선이 얽혔다. 폭풍우 치던 밤 우연히 시작된 인연은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고 이제 두 사람의 운명까지 바꿔놓았다. 서윤은 강태주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뒤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당당했다. 강태주는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도시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새로운 질서와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전보다 밝아 보였다. 거대한 악이 무너진 자리에는 정의가 싹트고 있었고 숨죽였던 도시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서유는 동생 지훈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남매의 어깨 위로 쏟아졌다. 지훈이 누나를 올려다보며 이제 다 끝난 거냐고 물었다. 서유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 그녀의 눈은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거리는 차가운 겨울 바람에 휩싸여 있었다. 지난 여름 도시를 뜨겁게 달구었던 미린의 그룹과 태양 그룹의 전쟁은 법정에서의 냉혹한 선고와 함께 그 막을 내리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의 대법정은 선고 공판을 지켜보러 온 취재진과 시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지만 판사가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만큼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피고인 최민석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그가 저지른 횡령과 배임은 물론이고 과거의 뺑소니 사건 은폐와 청부폭력 교사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최민석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부정하며 난동을 부리려 했으나 법정 경위들에게 제압당해 끌려나갔다. 그의 몰락은 그가 누렸던 권력의 크기만큼이나 비참하고 철저했다.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강태주는 감정 없는 눈빛으로 최민석의 뒷모습을 응시하다가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원 건물을 빠져나온 강태주는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공기의 흐름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부패의 고리들이 끊어지고 태양그룹이 공중분해되면서 재계의 판도는 미린의 그룹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다. 강태주는 명실상부한 도시의 지배자로 등극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승자의 희열보다는 고독한 왕의 권태가 묻어 있었다. 그는 차 안에서 비서실장이 건네주는 보고서를 훑어보았지만 그 어떤 내용도 그의 눈길을 사로잡지 못했다. 수많은 인재들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폭우 속의 밤처럼 자신의 의도를 말없이 파악하고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던 단 한 사람의 부재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한편 한서윤은 도심 외곽의 한적한 건물 2층에 자그마한 사무실을 열었다. HS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간판을 내건 그녀의 사무소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아름아름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녀는 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내부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컨설팅 업무를 시작했다. 호텔리어 시절의 서비스 마인드와 해커로서의 기술력, 그리고 강태주와 함께 겪었던 실전 경험이 합쳐져 그녀는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사무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내려다보는 서윤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다. 동생 지우는 심리 치료를 마치고 학교로 복학하여 평범한 학생의 삶을 되찾았고 아버지를 싸매던 억울한 누명도 벗겨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오후의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길게 드리워질 무렵 출입문의 종소리가 맑게 울렸다. 서윤은 예약된 손님이 없었기에 의아해하며 고개를 돌렸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말끔한 슈트 차림의 강태주였다.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의 집에 놀러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으며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생각보다 아담하군이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서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회장님이 직접 왕래하시기에는 누추한 곳이라고 응수하는 그녀의 태도 역시 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져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 대신 신뢰와 그리움이 섞인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강태주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의뢰서가 아니었다. 그는 미린의 그룹의 보안 총괄 고문 계약서를 내밀었다. 기존의 보안팀과는 별개로 오직 회장 직속으로 움직이며 그룹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림자 조직의 수장 자리였다. 강태주는 자신의 곁에는 예스맨들만 가득해서 재미가 없다고 투덜거렸다. 너처럼 내 목숨을 담보로 협상을 걸어오거나 내 생각을 읽어내는 사람은 다시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부하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곁에 있어 달라고 청했다. 이 도시는 너무 거대해서 혼자서 다스리기에는 밤이 너무 길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덧붙였다. 서윤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파격적인 조건과 권한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그녀가 주목한 것은 계약 기간란에 적힌 종신이라는 두 글자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태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서윤은 펜을 들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정갈하게 적어 내려갔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도 소중하지만 자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던 그 폭풍 같은 밤의 전율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녀는 서류를 강태주에게 건네며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자신의 사무실은 계속 운영할 것이며 그룹 일은 이곳에서 비밀리에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강태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강태주는 서윤을 데리고 미린의 타워의 최상층으로 향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는 구름 위에 떠 있는 성과 같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보석함을 엎어놓은 듯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강태주는 와인 잔 2개를 들고 와 하나를 서윤에게 건넸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서서 발 아래 세상을 내려다 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절망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 도시의 밤은 그들의 눈 아래에 있었다. 강태주는 서윤에게 건배를 제의했다. 우리의 도시를 위하여. 서윤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문득 첫 만남을 떠올렸다. 피투성이가 되어 자신의 호텔 방으로 숨어들었던 남자와 그를 살리기 위해 인생을 걸었던 여자. 그 우연한 선택이 빚어낸 결과가 지금 이 순간이었다. 그녀는 강태주를 바라보며 물었다. 만약 그때 내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강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덤덤하게 대답했다. 아마 나는 죽었을 것이고 이 도시는 최민석 같은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리는 지옥이 되었겠지. 그는 서윤 쪽으로 몸을 돌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 구한 게 아니라 이 도시 전체를 구한 거야. 강태주는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반지가 아닌 정교하게 세공된 백금 배지가 들어 있었다. 미린의 그룹의 문장인 은하수 모양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그 배지는 그룹 내에서 강태주 다음 가는 권위를 상징하는 징표였다. 그는 직접 서윤의 재킷 깃에 배지를 달아주었다. 이것은 사랑의 서약보다 더 무겁고 깊은 신뢰의 증표였다. 서윤은 배지를 어루만지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굳이 사랑한다거나 영원을 약속한다는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서로의 삶에 깊이 뿌리 박힌 존재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갑자기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검은 도시 위로 하얗게 내려앉는 눈은 지난날의 상처와 피냄새를 덮어주려는 듯 고요하게 춤을 추었다. 강태주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서윤은 그의 품에 자연스럽게 기댔다. 따뜻한 체온이 서로에게 전해졌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했다. 도시는 이제 숨을 죽이고 새로운 주인들의 탄생을 경외하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두 사람의 견고한 성이었다. 강태주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내일부터 할 일이 많을 거야. 쥐새끼들이 숨겨놓은 장부들이 아직 더 남아있거든. 서윤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쥐 잡는 건 제가 전문이니까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넓은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다. 이제 그들에게 닥쳐올 그 어떤 시련이나 위협도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일 때 가장 강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무기이자 방패였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가고 도시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지만 미린의 타워의 불빛만은 등대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도시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질서는 확립되었고 감시자는 깨어있으며 정의는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서윤은 강태주의 손을 잡고 유리창에 손을 대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 너머로 도시의 맥박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은 느낌이었다. 그녀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고 그녀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한 길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내일 해가 뜨면 그들은 또다시 치열한 전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평화로웠다. 강태주는 서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잘 자, 내 파트너. 서윤은 눈을 감고 그의 숨결을 느끼며 대답했다. 좋은 꿈 꾸세요, 회장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가에 길게 드리워지며 하나로 겹쳐졌다. 우연이 필연이 되고 필연이 운명이 된 밤, 그녀가 만난 남자는 도시를 쥔 재벌이었고 그 남자가 선택한 여자는 도시를 구한 영웅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도시 전체는 그들의 전설을 숨죽여 지켜보게 되었다. 1년 후 미린의 그룹의 창립 기념일 파티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한서윤이 파티장 입구에 들어서자 장내가 술렁거렸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에스코트도 필요 없이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걸어 들어왔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경의를 표했다. 그녀는 더 이상 베일에 쌓인 존재가 아니라 강태주 회장의 오른팔이자 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로 알려져 있었다. 연단에 서 있던 강태주가 그녀를 발견하고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이 도시를 지키는 또 하나의 별 한서윤 이사를 소개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윤은 단상으로 올라가 강태주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그들의 세상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강태주가 작게 속삭였다. 준비됐나? 서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나요. 두 사람은 청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들의 앞에는 끝없는 도전과 기회가 펼쳐져 있었고, 그들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그들의 발 아래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